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부터 중국 주식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전 세계 이슈들을 진단해 저희 시청자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 진단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한눈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 국내 증시는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 지수가 0.26% 빠지면서 2,431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큰 폭으로 팔고 있네요. 1,200억 원대 매도 중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 역시 내리고 있는데요. 0.36% 내리면서 86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인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간략하게 저희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해외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시간인데요. 저희 금요일에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을 책임져 주시는 남자죠. 윤진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핫한 금요일을 보내셔야 하는데 또 네. 이렇게 글로벌 슈퍼스타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저희 이슈 진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외 시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만나보고 올게요. 네, 나스닥 지수입니다. 1.3% 떨어지면서 6,514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1% 넘게 떨어지면서 2,62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달러는 역시 90선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0.09% 떨어지면서 90선 유지하고 있고요. 네, 골드는 0.46% 오르면서 1,33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볼게요. 0.71% 떨어지면서 63달러로 거래 중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외 이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지난 3일에 미국이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윤진 멘토님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지난해 10월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인증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낳은 바가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의 결정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선언한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이 탈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계속 역시나 가장 뜨거운 이슈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련의 이슈인데요.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시청자분들이나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관계에서 사실 밀리지 않는 G2의 관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로 다 G1이 되고자 하는 지금 이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모멘텀을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사실 발을 먼저 뺀 게 좀 중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에 5일자 기준으로 해서 WTO 쪽에 양자 협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양자 협의를 60일간 앞으로 거치게 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들은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명을 한 거죠.
아직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제대로 안 한 상태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협의를 들어가고자 하는 상태다라고 해서 한 발 좀 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양자 협의가 뭔지 궁금한데요. 양자 협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양자 협의가 뭔가요? 네. WTO에 따르면은 일단 양자 협의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단 양쪽 국가들이 60일간의 양자 협의, 각자의 이제 협의 기간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중간에 WTO가 끼지는 않습니다. WTO가 끼지는 않고 중간에 빠졌다가 둘이 일단 협의를 봐라. 60일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협의를 안 나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개입을 해서 그 WTO가 개입을 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양자 거래를 해결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양자 협의란 그러니까 WTO 개입 전에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최대 한 60일 정도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에 어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예상과는 달리 지금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어요. 이 무역 분쟁이 3일에 미국이 1,300여 개 제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를 지금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바로 이어서 4일에 또 중국이 미국산 108개의 제품에 똑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WTO 협정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는 거겠죠? 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제 1,300개 품목에 대해서 정확히는 1,330개죠. 이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 조치를 들어갔고 이 조치가 딱 나오자마자 반발로 중국이 약간 좀 소심하게 이제 128개 정도의 관세 품목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반발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선 우리가 배틀을 하겠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어느 정도의 보복 조치 정도로 중국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미국에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WTO의 제소 조치를 들어간 걸 볼 때 실질적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중국 내부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이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아직은 살짝 이르다. 중국이 아직 힘을 미국과의 대등하게 싸움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가 이걸 알고선 이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소 조치를 봤을 때 일단 추후에 양자 협의 이후에 일어나는 WTO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 이 제재 조치를 좀 기다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일단 트럼프는 양자 협의를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중국을 이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협의 정도로 그냥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의 트럼프 상황을 볼 때.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제재 조치를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 제재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제재 인원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들이나 이렇게 해서 핵심 인원 3명으로 이제 이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이 보고서를 양쪽에서 다 협의를 보고 승인을 내린다. 승인을 혹은 내렸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 혹은 이제 보복 조치까지도 허용을 하는 게 WTO의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WTO 양자 협의를 진행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 의문이거든요. 앞으로의 좀 해소 국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WTO에 이제 그냥 속해 있는 국가라고 보셔도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의 트럼프 입장을 보면 그냥 WTO보다 우리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세계적 기구라는 것들이 사실 미국을 중립으로 해서 대부분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힘 아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일 정도로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미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서. 그런 면을 볼 때 WTO가 어떤 제재 법안을 가하더라도 우리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WTO의 이 제재 방안에 협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WTO 같은 기구들이 이 석학들이나 뭐 교수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다시 제재
이 협의 기구를 만들 텐데 이 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있어서 사실 서양권들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유명인들이 대부분이 다 서양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다 또 미국 출신이야. 어쩔 수가 없죠. 아이비리그나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좀 더 옹호적인 제재 조치 방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살짝 중국에는 불리한 게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하면서도 제재를 들어간 부분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이란 핵 협정 관련한 소식입니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일단 이란 핵협정 하시면은 그 5일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란이 이제 핵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서 이제 러시아나 미국 등등의 강대국들과 함께 껴서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해서 조금씩 포기를 해 나갈 테니 단계적으로 포기를 해 나갈 테니 경제 제재에 대해서 해제 조치를 가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승을 좀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국제사회에 낄 수 있도록 참여를 해달라. 이런 협정 방안인데 문제는 이 협의 부분에서 단계적이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지금 이 협정에 대해서 탈퇴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단계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핵협정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란은 당장 그냥 모든 핵협정에 대해서 바로 해제를 들어가고 바로 모든 핵조치를 해제를 들어가고 경제제재를 그러면 그 후에 보상 차원에서 해주겠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반협박식의 멘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다른 강대국들이 미국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만 지금 솔직히 한 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 모멘텀이 이제 북한 이슈까지도 연결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경제권의 분석입니다. 왜냐? 일단 이란과 지금 북한이 굉장히 상태가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란에서 단계적 조치를 취했었는데 북한에서도 당연히 단계적 조치를 취하길 바라겠죠. 근데 이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바람 이 자체를 애초에 끊어버리고자 하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빠르게 이 핵에 대해서 포기를 들어가라 북한 쪽도 이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전조 방안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이란 핵 협정에서 좀 탈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핵심적으로 증시와 오일, 이 두 가지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연동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에 있어서 최근에 이란이 공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과도 공급량을 만들어서 가격 하락을 야기를 시켰었는데, 이 과도 공급량 부분이 다시 또 철회가 될 가능성이 소폭 존재를 하고 있죠. 만약에 정말로 이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다면은, 오일 생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생산국들 자체를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S&P 쪽에서는 똑같이 또 유가와 유사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방향의 움직임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왜냐? 시스템 트레이드 기존 계산식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 트레이드 안에서 오일에 대한 계산식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를 잘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들을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가이드를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가이드 한 줄 평은 어떻게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안타깝지만 퇴보하는 시대. 이렇게 퇴보하는 시대.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시대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트럼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정확합니다. 사실 원래 시대가 뭐 퇴보할 일은 없죠. 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뭐 시대가 계속해서 뭐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뭐 굳이 퇴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오늘의 두 이슈를 보시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배틀 그리고 이란과 미국 간의 배틀 이 모습을 보실 때 트럼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 과거의 영광
그죠? 예, 정말 말 그대로 가운데 중, 예, 정말 우리가 세계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을 다시 누리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고요. 그 모멘텀을 미국은 최근에 근현대사 동안에 차지했던 그 갑의 위치, 예, 이걸 다시 또 유지를 하고자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예,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란과의 모습에서는 이란이 그래도 최근에 좀 경제제재가 풀려주면서 다시 좀 중동에 있어서의 생산국으로, 예, 오일 생산국으로 다시 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춰졌는데, 이런 제재 조치를 가하게 되면은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불합리하다, 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뒤로 또 다시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순간인 거죠. 좀 G2 때문에 다른 주변국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이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의 매매 전략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S&P와 오일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살짝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기존의 모멘텀으로 따지자면 저희는 이제 시스템 전문 분석 그 기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해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P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이 미국 기업에서는 거의 90%가량을 거래량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S&P 거래량 90%가량이 미국의 시스템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시스템 거래량들이 기존 수식상으로는 오일 기준으로 분석을 해서 S&P에 반영하는, 그죠? 선 오일 후 S&P의 계산식을 도입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최근 짝에 들어서 모멘텀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S&P를 기준으로 오일을 가치 분석을 들어가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일 차트에 시스템 거래들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일 차트가 S&P보다 후행성으로 살짝 더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자체의 재고량이나 이런 오일 자체의 수급보다는 S&P 증시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모멘텀이 좀 더 세졌다라고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S&P가 최근에 하락세를 좀 연치를 못했는데, 이게 일단 VIX 증가로 인해서 25선까지 이상도 올라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트레이드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2월에, 그죠? 예, 최근에 증시 거래하시던 분들은 코스피 거래하시던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일단 1월 동안에 계속 상승을 하다가 2월 들어서 갑자기 급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나왔던 게 S&P 시스템 트레이드 차익거래 물량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부분이 VIX 30선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 VIX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수익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상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 상으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26선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일단 시스템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다, 매수 방향을 잡고 있기에는 굉장히 좀 불안정적인 상태다. 왜냐? 일단 무역 분쟁 사태 때문에 생겨진 VIX 상승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 정산을 좀 들어간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아예 매도로 신규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이릅니다. 전에 그 수요일날 신세계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장에 그때도 2,500 지금 60선, 2,560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방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돌파는 하지는 못하고 지지를 좀 받고 살짝 올라간 모멘텀이고요. 근데 일단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매도로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시스템 트레이드상 블랙락에서도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작동을 들어갔죠. 이제 증시에 대해서 매수 방향을 홀딩하기에 리스크가 살짝 높아진 상태다라고 아예 지금 최근에 블룸버그 이슈에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 건 다른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매수 포지션 홀딩 방향에 대해서 청산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VIX가 최근에 20선까지 전일장 기준으로 안정세를 들어가면서 다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상승세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S&P가 지금 저점을 찍고선 터닝으로 올라간 게 지금 7시 45분입니다. 오후 7시 45분.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5일장을 보시면요.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간 포인트가 11시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차트 유사성을 보시면은 그냥 거의 똑같아요. 지금 매도 모멘텀으로 쭉 떨어지다가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오늘 장에 들어서 매도로 다시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실 때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매도로 빠지다가 먼저 리드를 해서 매수 방향으로 터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모습에서 S&P가 좀 더 시간상으로 먼저 움직여주고 있죠. 먼저 움직여주고 있으면서 다시 5일의 시스템 트레이드 거래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드 상으로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S&P를 먼저 분석을 하지 못하시면 안 된다. S&P를 먼저 보시고 반드시 5일 거래를 옮겨가셔야 기존의 재고나 혹은 오펙의 뭐 생산 이슈 관련된 부분으로 베팅하던 그런 사태를 이제 좀 시장을 바꿔서 S&P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관점으로 틀어보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멘토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스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는 저희 윤진 멘토님과 함께 했고요. 이따가 또 코인 이슈앤 가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앤 가이드 마무리하고 저희는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올게요.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앤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재미있는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오늘 금요일에는요, 어떤 분이 찾아주실지 궁금하시죠? 아까 목요일에 못 오셔서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봄 향기가 물씬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핑크핑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 그리고 오늘장에 중국장이 휴장인 관계로 시황은 간략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짚어볼 이슈 두 가지 먼저 만나볼게요. 네, 금요일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라이브 동영상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그 시장의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중국 라이브 동영상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차이나 이슈는요. 지난 4일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간부 회의를 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물 경제 원가를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대 조치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 분석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하영 대표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걸 겁니다. 이제 동영상 쪽인데요. 1인 방송이 요즘에 엄청나게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방송업이 가속화 발전하고 있는 배경을 보니까 이제 올해 3월까지 생방송 플랫폼,
그러니까 생방송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상장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사용자의 규모까지도 빠른 속도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사에서는 세 가지 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티엔거 후동이라고 하는 그 홍콩 쪽에 상장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모모하고 이제 환쥐실다이라고 환쥐시대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기업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각각 40%, 96%, 157%. 그러니까 이 환쥐실다이라는 것은 그 1인 기업, 그 1인 방송 체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인 방송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플랫폼 제공하는 회사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2020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규모의 라이브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이후로 이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엄청나게 빠른 증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동영상 시장의 성장도 굉장히 빠른 거겠죠? 네, 이제 사실 뭐 중국은 조금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갇혀있는 그 공산당 집단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물결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동영상을 활용한 콘텐츠의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큰 데다가 젊은 층이 요즘에 선호하는 것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BJ 형식의 그런 방송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는 또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내게 됐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여기서 수익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유튜브와 좀 형식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좀 어떤 라이브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나요?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구글을 사용하시라고 그러면 막 답답하실 거예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거 잘하잖아요. 뭐 가짜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비슷하게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 플랫폼을 유튜브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낸 게 이제 투도우라든지 요쿠가 이제 가장 그 유명하다고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제 환주시다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인 방송 체제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그 투도우라든지 요쿠, 이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가장 큰 플랫폼인데, 이 두 개가 2012년도에 합병을 했어요. 이 투도우하고 요쿠가 합병이 되면서 굉장히 큰 어떤 플랫폼을 가진 하나의 그 사이트로 만들어졌는데, 이 합병한 기업을 다시 알리바바가 2015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알리바바가 이쪽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알리바바를 좀 사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는 없고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는 조금 힘들지 않으실까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인지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건은 이제 국무원에서 이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무원에서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간부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기업의 어떤 그 잡다한 그런 비용, 지출을 좀 줄여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이제 5가지 정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요금의 표준화라든지 또는 뭐 중대한 수리공사, 건설, 뭐 수리 비용이겠죠. 뭐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기업이 그냥 자질구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자라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지출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3천억 위안 이상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 위안이라면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감소를 할 수 있다라면 아마도 기업의 어떤 그 추가적인 어떤 그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해외 유학파들을 전격적으로 좀 데리고 오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업의 어떤 지원 체계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서서 자국 기업들을 좀 도와주려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기업이 잘 돼야지만이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민간 투자라고 하지만은 이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일자리도 생기고 뭐 청년들이 지금 와서 일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소비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효율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업이 돈이 없어요, 부담돼요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안 하게 된다라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기업에게 좀 유리한 정책들을 내세우게 되면 좀 자국 내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5개의 조치들을 발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5개 조치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뉴스에서 보면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좀 낮춰주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분야에서 농민공들 임금 보증금을 보완해주자. 그 다음에 중대한 수리공사에 대한 건설기금 징수 표준을 조금 하향 조정을 시켜주자. 그 다음에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조성해주자.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할 때 어느 정도의 그 금액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 에너지 요금표의 표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라면 상당히 좀 납부하는 부담이 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자라는 이제 5개 조치가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용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아무래도 국내는 좀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중국도 실업률이 많이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중국은 실업률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물론 삶의 질이라든지 임금의 어떤 부분이 되겠지만은, 현재 표면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실업률은 작년 3분기, 4분기 정도의 기점을 봤을 때 거의 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기업의 어떤 투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또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좀 임금이 저렴하죠. 그리고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간만 시골로 가더라도 10년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시골 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월 평균 급여가 700위안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근데 10년 전이니까 2배로 뛰었다 하더라도 지금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대도시로 가게 되면은 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문제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업률을 어떻게 구분을 본다라면은 굉장히 좀 실업률은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이슈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슈 2가지를 바탕으로 또 매매 전략을 수립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또 재미있는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시장은 항상 옳다입니다. 네. 시장은 항상 옳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장에 뛰어들어서 그걸 반하는 좀 전략을 맞습니다. 짜기보다는 네. 시장의 좀 흐름에 맞춰가는 전략이 항상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다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걸로 이제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항상 사람들은 이제 손실이 나고 나면 괜히 북한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나타나는 어떤 재료적인 부분일 뿐이죠. 그래서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 흐름대로 그것을 잘 따라 들어가야지만이 수익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가이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유망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차이나 넷센터라는 기업입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심천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코드 번호는 300017입니다. 중국말로 이제 왕수 커지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이제 중국말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익숙하신 기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해당 분야에서 1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의 이제 움직임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2017년에 이제 한국에 있는 1위
기업인데 CDN을 이제 다루는 그런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인수하게 된 거죠. 이 CDN 네트워크라는 이 한국 1위의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이 CDN이라는 것이 뭐냐면 동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나면 그냥 바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다른 곳에 서버를 좀 두고 거기다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을 불러와가지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은 이제 방송 시스템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국 내에서 지금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2000년도에 설립이 되면 됐는데 현재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 CDN 시장의 점유율이 40%를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7년도에는 해외 M&A를 위해 가지고 이미 36억 원 36억 위안에 달하는 그런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한 상태라서 현재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뭐 인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인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을 글로벌적으로 많이 펼쳐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세계적으로 CDN 시장 규모는 연평균 27% 정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조, 그 다음에 뭐 2020년이 됐을 경우는 아까 그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1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기업은 아마존과 협력 상태를 가지고서 중국 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아마존과 손잡고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네. 해주셔야겠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 소개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지가 이제 작년 연말 시점부터입니다.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흐름만 딱 보시면 지금 음봉이 크게 나왔네요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4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기 때문에 뭐 내려온 상태고요. 뭐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내려온 이후에 오히려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 하락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4월 4일 종가 기준 한 14위안 정도 근처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선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2위안 정도에 형성되는 지지선을 우리가 확인하시면서 12위안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지간한 그 저항대를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제법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18위안 정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크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눌림목이 조금 오히려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수 부근으로 좀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차이나 넷센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랑 또 이제 투자를 할 때 상장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기업의 이름이랑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름이 사실은 이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중국 말로는 이제 의미가 이게 왕수 커지라고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커지는 이제 과학 기술이고요. 앞에 왕이라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근데 수라는 것은 이제 숙박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영어로 좀 그럴듯하게 해놓은 게 이제 차이나 넷센터가 되는 거고,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인터넷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과학기술? 네.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기업 이름을 쓰기에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업 이름과 상장되어 있는 명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심이 맞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인데 또 이렇게 와서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코인 이슈앤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역시나 우리 윤진 멘토님께서 함께 해주실 건데요. 이슈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의 시세입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도 800만 원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이늄 같은 경우에는 10% 넘게 떨어진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룸엔 비트코인 캐시 역시 지금 1%대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트론이라는 코인이 1위를 차지를 했네요. 역시나 계속해서 생소한 코인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비트코인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트론이라는 코인은 여태까지 좀 이 순위에 올라오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트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 종목입니다. 사실 원화 거래 종목들이 있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업비트나 뭐 이런 플랫폼들을 들어가서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를 보시면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혹은 뭐 이더리움 기준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비트코인 거래 가능한 시장, 그죠? 어떻게 보면은 통화상 거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통화상 거래 시장에서 거의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오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워낙 각광을 받아서 거래량 상위로 치고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뭐 비롤로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원화 거래장에서도 그렇고 펌핑 코인으로 주목을 확 받았죠. 최근에 이제 100% 가량의 상승률을 갑자기 급등락을 보이면서 급등을 보이면서 포커스를 딱 쫙 받아서 나머지 거래량들을 전부 다 흡수하는 상태의 코인이 돼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항상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코인 흐름 시세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오늘 짚어볼 이슈 2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인 이슈는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만든 두나무의 투자자 회사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게임 업체인 넵튠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반 게임 시장 투자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난 5일에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운영자 김모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다른 거래소 역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먼저 뉴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두나무와 그리고 넵튠, 이제 게임과 이제 금융 거래로 유명한 두 스타트업 회사죠. 그리고 넵튠 같은 경우 뭐 기존의 스타트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사실 업비트의 모회사죠. 이제 업비트를 만든 회사죠. 그죠? 업비트를 만든 회사다 보니까 좀 적인 포커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설립한 게 두나무 파트너스라는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와 이제 넵튠 이 두 회사가 합쳐서 이제 게임 분야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자금을 약 100억 가량을 조성을 시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나무에서 게임 업체인 넵튠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관련 게임들 시장에 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왔었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게임 시장에 좀 뛰어들게 된 걸까요? 사실 게임 시장이 암호화폐는 적합한 시장이다. 가장 합리적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게임을 같이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가량의 앞으로의 카카오와의 합동된 투자를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이 사업 분야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게 게임 분야입니다. 근데 게임 분야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일단 시세 변동이 하루에도 어제도 보시면은 등락폭이 뭐 10%가량도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카드 거래사들 그죠? 뭐 JP 모건이나 뭐 외국의 뭐 BOA 이런 카드 거래사들 혹은 이제 뭐 국내에서도 뭐 카드 뭐 우리카드 뭐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이런 카드 거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피지사 혹은 이제 카드 거래 수수료 이런 부분으로서 약 3% 정도의 수익을 퍼센티지를 떼서 먹는 구조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서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거래를 할 경우 환차익을 하는 동안에 시세 변동이 급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급격하게 빠지는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래 수익을 볼 수 있었던 3%가량의 수익 이상으로 적자가 나버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실물 경제에다가 이 본인들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자 하는 모멘텀이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플랫폼 시장에서는, 게임 시장에서는 이런 니즈를 완전히 제로섬에서 쌓은 가상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돈만 유입시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오케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 실질 경제와 가상화폐의 니즈에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차이인지 그리고 각각 어떤 니즈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 경제 분야에서는 이 시세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 변동이 일어날 때 볼 수 있는 적자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가상화폐 이 시장에서는 가상 플랫폼과 연동을 됐을 때 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게임 제일 유명한 뭐 넥슨의 게임 중에 하나의 뭐 서든어택이나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사실 완전히 제로에서 이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거예요. 뭐 저희 같은 프로그래머들이랑 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지만 아무튼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의 실질적인 진짜 현금 혹은 암호화폐라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죠. 그죠? 당장 거래소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금성이 있는 상품들이 결제가 들어온다. 문화상품권이든 어떤 것이든 형태로든 일단 이 플랫폼으로 결제가 들어온다. 일단 매출액의 향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로에서 만든 플랫폼들은 이런 현금성이 있는 컨텐츠들을 전부 다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게 핵심적인 니즈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좀 궁금한 것은 이 실질 경제에서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좀 전망이 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좀 사용이 상용화될겠죠? 사실 이 전망이 계속 좀 어둡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망이 꼭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좀 제가 비교를 드리고 싶은 게 암호화폐를 그냥 정말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암호화폐의 특성을 살짝 좀 유사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쌀로 거래하던 시절이 있었죠. 쌀이나 뭐 금으로 거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절에서는 사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 동의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린 쌀로 거래하는 거에 오케이를 한다. 그래, 너도 쌀로 주고 나도 쌀로 받을게. 라는 이 양자 간의 거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골드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화폐라는 게 확실하게 현존하기 전의 얘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굳이 돈이 충분히 다 전자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고 카드로도 거래가 가능한데 왜 암호화폐를 써야 되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암호화폐라는 거를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사실 수요자는 많아요. 왜냐? 이미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받아야 되나? 우리가 반대로 적자를 보진 않을까? 원가 대비 팔았는데 그것보다 퍼센트가 더 떨어져 버리면 적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일단 이런 암호화폐 관련 결제들을 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 수단으로서.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차이점이 좀 있다면은 기존의 통화 즉 돈이죠. 돈은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보유함으로써 어떤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이자는 받을 수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자도 많고요. 그죠? 사실 최근까지도 그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약 2%다 그러면은 금리가 1.5%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해서 사실상은 손실이다. 물가 대비.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당장 이제 투자를 해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가치로서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통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일부 공급자들은 이 통용에 있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호조세 방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화폐 같은 경우는 신뢰를 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매매 전략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매매 가이드는 딱 간단히 말해서 현금성을 추구하는 암호화폐다. 아, 현금성을 추구하는 암호화폐.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좀 그죠? 현금 관련해서 연관성이 좀 많이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화폐죠. 네, 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제일 선두주였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화폐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아직까지 띠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로서의 성격을 띠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게 지금 뭐 두나무 같은 기업들의 행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가상화폐 시장, 가상 플랫폼들 시장부터 먼저 도입이 되겠지만 추후에 슬슬 실물경제 시장에서도 일부 통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의 살짝 문제점이 있다면은 매출액에 조금 허덕이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는 지금 매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암호화폐로라도 받아야 된다. 좀 약간 적자를 고려한 어떤 액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런 액션들부터 나오는 게 살짝 초반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관련해서 CME 비트코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비트코인 선물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000선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6,000선까지 최근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약반등을 보였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저항선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게 6,910선입니다. 6,910선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면서 살짝 빠져주고 있고요. 근데 다시 최근 이제 5일장부터, 5일장 중순부터 어제죠. 어제장 중순부터 이제 다시 상승 모멘텀을 받으면서 추세선을 아래쪽에서 상방 쪽으로 살짝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이나 내일장 정도에 한번 또다시 6,910선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도전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돌파 가능성이 저번 터치할 때보다는 살짝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저항을 받고서는 좀 큰 흐름상으로 빠졌는데 기존의 저항받은 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톡스타 톡방에서도 그죠? 서울경제TV 톡스타 톡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7,430선에 대해서 저항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저항선을 맞고 나서 좀 큰 폭으로 빠졌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 해외 선물 기준으로 저항선, 지지선들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업비트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저가까지 내려가 버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신저가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저점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장 기준으로라도 지지선 저항선을 보시고 이걸 대입해서 다시 업비트 현물장으로 넘어가서 지지선 저항선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해외 선물 간략하게 비트코인 차트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 윤진 멘토님께서는 풍부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해야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다음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상품이 하나 있는데 통화상 관련 상품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슈퍼스탁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